안녕하세요. 저는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핀테크 전공을 담당하는 김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PT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컴퓨터의 발전과 암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좀 기사라던가 뉴스에서 암호라는 단어를 좀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호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암호가 발전은 컴퓨터의 발전과 되게 연관이 매우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암호가 어떻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암호는 제3자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앤디라는 사람과 샘이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고 싶은데 앤디와 샘 이외의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자신들의 주고받는 메시지를 알고 싶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암호를 사용을 해서 제3자가 메시지를 중간에 가로채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메시지 같은 걸 이제 보더라도 이를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게 이제 암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호가 저희 실생활에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줌을 접속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암호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 크롬 사용하시면은 개발자 모드라는 것을 이제 열 수가 있는데 개발자 모드를 이제 열면은 거기에서 이 페이지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인증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연결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암호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이러한 암호 시스템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암호가 저희가 요즘 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막 스마트폰으로도 막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사용된다, 실생활에 매우 많이 밀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핀테크라는 단어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핀테크라는 것은 파이낸스, 금융을 뜻하는 단어인 파이낸스와 기술을 뜻하는 단어인 테크놀로지와 합쳐서 핀테크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모든 금융 서비스를 기술과 결합해서 저희가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든 게 핀테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인터넷 접속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규모 결제가 일어난다.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저희가 살 수도 있고 더 이상 직접 마트에 가서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지는 한편에 이러면서 저희가 좀 더 암호를 집중을 해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핀테크에서 이제 결제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돈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산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전송을 해주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로는 요즘은 보험 가입이라던가 아니면 대출까지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할 때에는 개인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회사에게만 전달이 되면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회사의 정보를 누군가가 가져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에서도 이제 암호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데 암호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저희가 무슨 이런 서비스 모든 앱 이런 것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암호라는 것은 집을 1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 대문에 있는 자물쇠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외부 사람이 이제 무단 침입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당연히 이제 문에다가 자물쇠를 이제 달아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외부 침입자 입장에서는 문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창문 깨고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굴뚝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우선은 적어도 문에 문고리라도 있어야 자물쇠라도 달려 있어야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암호가 그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보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고리를 따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게 암호에 해당하고 창문 깨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이제 해킹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호는 이제 고대부터 발전해 왔다라고 봐도 이제 상관이 없는데 초기의 암호는 기원전 4,000년 전에 이제 이집트 이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암호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로글리프라고 불러서 상형 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상형 문자여가지고 암호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암호라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암호의 시작이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이 그림 하나하나가 의미를 하는 게 아는 사람만이 알고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림을 봤었을 때는 전혀 무슨 뜻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실제로도 이 상형 문자를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왕과 연관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그 사람 이외에는 이제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암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시저 사이퍼라고 말하는 건데 율리우스 카이사라는 그 사람이 나왔을 시기에 발명된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0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암호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저 사이퍼는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파벳이 A부터 G까지 있는데 A를 더 이상 A라고 하지 않고 미리 사전에 통신하고 싶은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죠. A는 앞으로 X라고 둘 거다. B는 이제 Y로 할 거다. C는 이제 G라고 할 거다. 따라서 너가 만약에 G라는 문자를 받았으면 그건 G가 아니라 이제 J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했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작전을 전달을 할 때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직접 뭐 쪽지에다가 뭘 써서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전달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누가 이제 납치해가지고 그 쪽지를 낚아챈다면은 그대로 문장이 드러나면은 공격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들면은 예를 들어 뭐 attack at dawn이라고 새벽에 공격하라. 이런 것을 작전을 지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납치당해가지고 적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새벽에 공격을 한다네? 그러면은 대비해야지 이런 식이 돼서 공격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서 암호가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표 형태로 이제 암호가 사용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A는 이제 X로 바뀌고 뭐 T는 Q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 C는 G로 바뀌어서 이런 형태의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으로 이제 보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당히 아는 사람은 X는 A랬지라고 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지만 적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획득을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A가 갈 수 있는 문자가 총 26가지나 되니까 A가 갈 수 있는 문자가 총 26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다 일일이 대입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 또 B가 치환될 수 있는 문자의 가지수는 A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B가 치환이 될 수 있는 문자의 가지수는 25가 되고 그럼 C가 치환이 될 수 있는 문자의 가지수는 24가 되어서 계산을 좀 빠르게 하면은 저희가 이게 총 암호에 나올 수 있는 암호의 키의 개수가 26 팩토리얼 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6 팩토리얼은 저희가 2에 대한 지수로 나타내면 약 2의 88승이 돼요. 2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앞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분석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진수로 이제 나타내는 거고 컴퓨터가 이진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수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의 88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컴퓨팅 환경에서도
분석하기가 매우 좀 힘든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수조사하는 게 힘든데 과거 기원전 100년 전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이 이것을 분석을 하려면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써봐서 대응이 되는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잘 사용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컴퓨터의 탄생과 함께 시절 사이퍼는 오늘날에는 1초 만에 거의 분석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통계적 분석을 이용을 해서 분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영어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암호를 설계를 했으니까 영어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영어에는 그 모음 A, I, O, U가 이제 필수적으로 단어에는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E라는 단어가 E라는 단어가 제일 높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가 암호문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뭐 T라는 글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우 높은 확률로 T는 사실 T가 아니라 E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분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시저 사이퍼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오늘날에 사용되는 암호는 무엇인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안전한 암호를 사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ain text라는 것은 저희가 한국어로는 평문이라고 하고 이는 사람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PPT도 저희가 실제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뜻이 이제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 PPT 자체도 이제 평문이다, plain text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사이퍼텍스트는 암호문이라고 해서 암호화된 문서로 이제 랜덤한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뭔가 이제 문자가 있는데 전혀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암호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크립션이라는 것은 암호화라는 것으로서 저희가 평문에서 암호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크립션은 이제 복호화라고 해서 이제 역으로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흔히 이제 디크립션은 인크립션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복화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자면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이제 플레인 텍스트, 내가 숨기고 싶은 플레인 텍스트를 어느 특정한 키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이 사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읽을 수 없는 그냥 의미 없는 문자열인 사이퍼 텍스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럼 복호화 과정은 이 사이퍼 텍스트를 또 마찬가지로 키를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사용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내가 읽을 수 있는 문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복호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암호가 수학과 이제 연관이 이제 좀 깊기 때문에 이를 살짝 수식적으로 이제 나타내자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라는 것은 어느 e라는 함수인데 메시지 플레인 텍스트를 이제 입력받아가지고 암호문을 출력하는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k라는 키를 가지고 동작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 디크립션 같은 경우는 디크립션도 사이퍼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하는 D라는 함수인데 얘도 그냥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K라는 키를 이용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디크립션 함수는 인크립션 함수의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함수와 올바른 키를 사용할 때만 올바른 플레인 텍스트를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학이라고 하는 데에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정말 암호 자체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하나는 크립토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암호의 공격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학에는 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대칭키 암호라는 암호가 있고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공개 키 암호, 그리고 이를 융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고, 암호 분석에는 뭐 수학적인 분석, 이 수학적인 분석에는 수학적 이론의 분석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통계학적 분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널 분석이라고 해서 뒤에서 아주 살짝만 소개를 드리겠는데 그런 분석 기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를 설계할 때 저희가 그냥 뭐 암호학자들은 설계만 해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공격에 대응하기 때문에 암호를 설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든 공격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암호학이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암호가 안전한 암호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격자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길래 이러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면은, 여기에서 보자면은 공격자가 만약에 크립토 시스템, 암호 시스템의 시크릿 키, 비밀 키를 획득할 수 있다면은 저희는 이 암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를 획득했다는 것은 자기가 정당한 사용자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통신하는 모든 메시지를 다 복호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키를 획득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 공격이 되겠고, 따라서 암호의 안전성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키를 전수조사하는 복잡도가 얼마나 드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공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주로 살펴볼 공격은 이 첫 번째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rute force attack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exhaustive search라고 부르는데, exhaustive가 저희가 좀 힘들다, 지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키를 분석을 하는 데는 지치기 때문에 exhaustive search라고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키를 대입해서 키를 찾는 방법인데, 저희가 사물함, 자물쇠 같은 거 네 자릿수로 이루어진 거 그거 0000부터 9999 다 대입해가지고 푸는 학생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키를 조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통계적 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시절 사이퍼에서 뭐 글자 수를, 빈도 수를 확인해서 하는 조사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용어가 조금 특이하게 써 있는데 결과적으로 암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평문을 어느 함수에 집어넣어서 암호문을 만드는데 이 암호문이 알아보기가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암호라는 것은 어느 함수에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연산을 하는 건데, 이 연산된 결과가 정말 랜덤한 결과와 랜덤한 그냥 비트, 정말 랜덤한 문자열, 아무런 암호도 아닌 그런 열과 구분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키를 이용해서 연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별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성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통계적 조사가 되겠고, 주로 대칭키 암호, 좀 이따가 살펴볼 대칭키 암호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수학적 조사는 기반 문제의 안전성, 기반 문제의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저희가 암호를 설계하는 분야도 있는데 뒤에서 또 살펴볼 내용인데 이제 공개키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수학적 조사도 존재한다. 그리고 부채널 분석이라는 게 아까 전에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암호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컴퓨터에다가 구현하거나 아니면 어느 장기에 탑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암호 알고리즘이 수행되면서 부가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뭐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니면 전력 소비. 결과적으로 암호라는 것은 저희가 컴퓨터 연산이라는 거는 0과 1의 이진수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이진수라는 것은 0일 때는 전력값이 낮은 거고 1일 때는 전력값이 높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0과 1을 구별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전력 소비에 따라서 저희가 0과 1이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연산되는 숫자를 복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격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에는 시절 사이퍼 그런 치환 암호만 이용을 했어도 충분히 안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다음 지금 보시는 대략적인 그림과 같이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면서 더 이상 저희가 손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또 컴퓨터 발달과 동시에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간의 통신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그 말은
컴퓨터 한 대로만 분석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매우 많이 100대 이상으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대비한 암호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 보시면은 1943년에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 그때 진공관 거의 18,000개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컴퓨터를 해서 이때만 해도 이게 과연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가라는 측면 궁금증이 있었는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노트북 컴퓨터도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도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랑 간단한 작업까지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그런 연산 능력에 맞춰서 암호가 발달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제 시절 사이퍼는 더 이상 저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무슨 암호를 사용하느냐가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DES,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더드라는 것은 지금은 사용되지는 않는 암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본격적으로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탄생한 암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DES,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더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칭키 암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는 영어로 이제 Symmetric Key Cryptography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블럭 단위로 암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블럭 사이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Symmetric, 대칭이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암호화할 때 사용했던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이제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평문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평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평문을 사용을 해서 이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면은 지금 보시듯이 전혀 읽을 수 없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진행을 하면은 다시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나온다. 따라서 이 제팅키 암호라는 것은 암복화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더드 DES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저희가 1970년대 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컴퓨터가 발전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탄생인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4년 IBM에 의해서 이제 제안이 되었고요. 1977년부터 1988년 US 표준 암호, 미국의 표준 암호로서 이제 작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암호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이 암호 시스템을 탑재한 제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팔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표준 암호를 꼭 써서 암호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암호로 지정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암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DES 자체는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키 사이즈가 작아서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발달을 통해서 이게 다 전수조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DES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DES를 3개 결합한 TDES는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거 뒤에 좀 보게 될 AES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S를 그냥 전반적인 외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DES라는 것은 지금과 보이시는 것과 같이 네모난 어느 함수인데 이제는 64비트의 평문이 들어와서 64비트의 키를 이용해서 64비트의 암호문을 출력하는 그런 암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4비트의 평문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평문을 64비트보다 큰 걸 암호화하고 싶다라면은 그걸 64비트씩 쪼개서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A부터 Z까지는 끼케야 26짜리 수니까 이진수로 따지자면 5비트, 6비트 이 정도 되겠는데 그런 6비트짜리에서 이제 64비트로 엄청나게 뻥튀기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스라는 함수 내부 구조를 살짝 살펴보자면은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앞서서 봤던 시절 사이퍼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문자에 대한 치환으로 간단하게 연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빨리 풀어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세 구조는 설명을 안 드리고 상세 구조는 이제 입학을 하시면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라운드라는 함수를 총 16번 돌리는데 이 16번 라운드를 돌리는 게 뭐 별개 다른 함수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은 뭐 특정 r이라는 함수를 그냥 16번 돌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기본 대칭키 암호 아니면 블럭 암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저희의 이제 목표가 뭐냐면은 이 플레인 텍스트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값 사이퍼 텍스트를 보더라도 플레인 텍스트의 정보를 전혀 유추할 수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항상 뭐 플레인 텍스트의 앞자리를 사이퍼 텍스트의 앞자리로 한다 그러면은 이미 누출이 발생을 해서 뭔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암호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암호는 내부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게 살짝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큰 함수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냐면은 좀 적당히 간단한 r이라는 라운드 함수를 설계해서 얘를 16번 합성하는 것으로 복잡한 함수를 만든다라는 게 기본 블럭 암호의 설계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블럭 암호를 행여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라운드 함수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데스는 이제 공격당해서 더 이상 쓰지 않는데요. 데스는 이제 64비트의 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트라는 것은 이진수로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비트는 이진수로 한 자릿수를 나타내는데 이 한 자릿수를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0 집어넣고 맞는지 확인하고 1 집어넣고 맞는지 확인해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자릿수 2비트를 전수조사하기 위해서는 앞자리 첫 번째 자리가 0 또는 1 두 번째 자리도 0 또는 1이니까 2의 제곱승을 분석을 하면 된다. 이를 확장해서 64비트, 64자리의 이진수 수는 각각의 자리가 0 또는 1이 올 수가 있으니까 2의 64승번을 다 조사를 하면은 키를 하나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면은 2의 64승이 걸리고 Differential Cryptanalysis 좀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2의 47승, Linear Cryptanalysis 걸 사용하면 2의 43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데스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스는 분석하는 전용 하드웨어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1998년에 데스 전수조사하는 하드웨어는 전수조사 하는데 비용이 다음과 같은 이런 큰 숫자로 이제 되어 있었지만 이 마찬가지로 컴퓨팅 환경이 발달되면서 2008년에 코파코바나라는 데스 전용 분석 하드웨어는 $10,000면은 이제 분석을 한다. 심지어 분석을 하는데도 일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떨어져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라는 것은 한국 돈으로 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개인이 1,000만 원을 써서 뭘 분석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비싼 돈이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 남의 비밀을 빼가는데 1,0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쉽게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데스는 사용하지 않고 데스를 3개 결합한 T데스는 사용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역사 속으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연구는 되고 있는 암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용되는 이제 블럭 암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해서 AES라고 말하는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히스토리를 살펴보자면은 데스가 이제 깨지니까 좀 이제 난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97년 니스트 미국에서 이제 표준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이제 새로운 암호화 표준을 위해서 공모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스트 주간의 공개 공모전이고 총 3라운드로 구성을 해서 공모전의 이제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암호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암호는 어떤 의미에서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것을 버틸수록 안전한 암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공모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요건으로는 지금 데스가 깨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했고, 그리고 데스가 64비트여서 깨졌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비트를 지원하는 다양한 비트 키를 지원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스를 3개 결합한 것보다 빠르고 안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2001년에 니스트는 라이젠델이라는 암호를 AS로 선정을 했는데, 이 암호는 이제 벨기에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TMI일 수 있지만 AS 선정 과정을 보자면은 1998년에 이제 15개의 블록 암호들이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15개가 제출이 되어서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이걸 다 깨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5개가 이제 남았는데, 그래서 이 5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암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적당히 좀 빠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안전한 암호인 라이젠델이 이제 선정이 돼서 2001년에 이제 AS가 새로운 표준으로 등록이 되었고, AS는 아직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고, AS는 정말 잘 만들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키 사이즈가 196, 256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128비트가 행여 컴퓨팅 환경이 좋아져서 깨지더라도 256비트의 키를 사용하면 되니까 좀 더 확장성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AS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부 구조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번에는 64비트가 아니라 더 큰 단위를 암호화할 수 있다. 그래서 128비트의 평문이 들어와서 키는 다양하게 이제 제공이 되고, 출력은 그래도 128비트의 사이퍼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128비트의 키를 사용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본 단위 함수를 10번 합성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92비트를 사용할 때는 그 단위 함수를 12번 합성한다. 왜냐하면 키 사이즈가 이제 늘어나니까 더 많이 섞어줘야 되는 거죠. 256비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14번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는 좀 수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부를 들여다보기는 좀 더 힘들고,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와서 같은 이 4가지의 스텝을 총 128비트 키 기준으로 9번 돌리고, 그다음에 좀 비슷한 거를 한 번 더 돌려가지고 출력값을 내뱉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느끼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시즐 사이퍼는 정말 단순하게 문자에 대한 치환이었다면은 점차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는 암호가 될 수가 없고, 내부에 이렇게 막 섞어주는 연산이 매우 많이 필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데스 같은 경우는 64비트의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AS는 이제 128비트의 키를 사용하는데, 그럼 키 사이즈가 2배 늘어났는데, 그렇다면은 키 사이즈가 2배 늘어났다고 하면 전수조사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오래 걸리기에 AS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확인할 점이, 키 사이즈는 2배 걸렸지만 데스는 전수조사하는데 2의 64승이 필요하면은 AS는 전수조사 하는데 2의 128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 할 양은 제곱배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하자면은 현재 슈퍼컴퓨터의 연산량은 10.51 곱하기 10의 15승 플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롭이라는 거는 그냥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라고 해서 부동 소수점 연산을 1초에 요만큼 되게 많이 한다. 한마디로 기본 단위 연산을 1초에 매우 많이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키를 조사하는 데는 얼마나 연산량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은 한 개의 키를 조사한다는 것은 특정 하나의 키를 이용해서 복화를 했었을 때 평문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한마디로 AS를 한번 돌리는 데 필요한 연산량이랑 같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000이라고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1초에 조사할 수 있는 가지수는 1초에 요만큼 연산을 하는데, AS는 한 번 연산할 때 1000개의 연산량이 필요하니까 1초에 10.51 곱하기 10의 12승의 연산량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초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데스를 전수조사하는데 2의 64승을 전수조사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0.05년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18일이고, 좀 이렇게 앞서서 코파코바나 같은 이제 좀 데스 전용 하드웨어를 통해 분석을 하면 이제 7일 정도 걸린다. 근데 18일이나 7일이나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냥 가시적인 시간 내에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AS를 전수조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에 128만 딱 바꿔 넣었는데 1.02 곱하기 10에 18승년이 걸린다. 이게 거의 빌리언 100만 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의미여서 이 말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사실은 전수조사를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키 사이즈는 딱 2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전수조사하는 양은 엄청나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에 128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크길래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10의 82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의 128승은 10진수로 나타내면은 10의 88승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별의 개수도 아니고 원자, 가장 작은 단위인 거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만큼 그 정도의 수가 이제 AS가 가질 수 있는 키의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로 AS가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이제 크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칭키 암호 쪽은 살짝 결론적으로는 이제 AS가 요즘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대칭키 암호를 이제 들으시면서 살짝 궁금하셨을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대칭키 암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통신을 할 때 상대방과 같은 키를 공유를 해야 내가 암호한 거를 상대방이 받아서 그걸 복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키는 도대체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는가? 안전하게 키를 공유를 하는 게 우선인데 이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가 될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 이 키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중간에 누가 이제 들을 수도 있고, 전화로 말하면은 도청당할 수도 있고, 메모로 쓰면은 중간에 누가 낚아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공개키 암호라는 암호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대칭키 암호는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대칭키 암호 내부는 비트 0과 1로 이루어진 것을 막 섞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공개키 암호는 수학적인 난제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적인 난제 중 하나가 이제 인수분해인데요. 우선 살펴보자면은 이 15라는 숫자를 뭐와 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면은 쉽게 3 곱하기 5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숫자를 뭐 곱하기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한마디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인수분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려워서 해당 숫자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하는데 2020년에 비교적 최근에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었고, 이 숫자는 거의 829 디짓 829비트고 10진수로는 한 300짜리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0에서 300 사이의 이제 숫자, 이러한 큰 수를 인수분해하는 데는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매우 많이 사용을 해도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일인데, 이러한 힘든 일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암호를 설계를 하는 게 공개키 암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암복호하는데 같은 키를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은, 그런데 암호 통신을 하려면은 반드시 사전에 같은 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키를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계점이 이제 키 분배 문제라고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키를 보내는가 또 문제고, 키 저장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키를 상대방 A라는 사람하고도 통신하고 B라는 사람하고도 통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키를 2개나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신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키를 많이 저장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요, 이럴 수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키를 교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공개키 암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라고 하는 것은 asymmetric key cryptography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public key cryptography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메트릭 키다라고 하면은 키가 대칭이어서 같은 키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에이시메트릭이다 그럼 비대칭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른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개 키고 하나는 저희가 개인 키로 두 개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게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키를 비밀로 보관을 해야지 이거를 막 공개를 하면은 안 되는데 공개키 암호에서의 공개키는 정말 공개를 하거든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키가 공개키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 이제 특징으로 가져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대칭 암호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하고 공개키 암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제 안전성이 수학적인 난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공개키로 암호화를 진행을 하고 개인키로 복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밥이랑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랑 이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밥한테 이 B라는 사람한테 먼저 키를 공유할 필요가 없이 B의 공개된 키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 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B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기 때문에 B만이 얘를 복호화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제 복호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공유할 필요 없이 암복호화가 가능한 시스템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에서는 앞서서 이제 수학적 난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수학적 난제가 아무 난제를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제 trapdoor one-way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글씨가 이제 많이 쓰여서 읽기가 좀 그렇고 그림부터만 살펴보자면은 지금 one-way 펑션은 다음과 같이 그냥 그림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데 이 함수 값을 연산을 하는 것은 매우 쉬운데 이것을 다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함수. 그것을 저희가 원웨이 펑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함수 연산이 이제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함수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컵이 깨지는 거. 저희가 컵을 깨기는 매우 쉽죠. 던지면은 컵이 깨지지만 그 깨진 컵을 다시 붙이기라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조각이 다 존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게 이제 원웨이 펑션이라면은 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개키 암호는 trapdoor one-way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값을 연산하는 걸 쉽고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연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특정 정보를 가질 경우에는 이게 쉬워진다가 trapdoor one-way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trapdoor one-way 펑션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요 큰 숫자가 이제 나왔는데 이 큰 숫자 파란 숫자만 주어지고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황색 부분의 숫자를 나한테 줬어요. 그럼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냥 파란색 숫자에다가 주황색 숫자를 나눠버리면 초록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trapdoor one-way 펑션이다. 이 특정 정보 곱한 결과에 하나를 알면은 쉬워지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사용해서 설계한 시스템이 공개키 암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개키 암호는 뭐 다들 공개키 암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1874년부터 약간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책에서 어느 사람이 이거 수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 수 인수분해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이런 식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1874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튜링 머신이 나오기 전 애니그마가 이제 그렇게 나오기 전에 그런 시대, 애니악도 나오기 전 그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큰 숫자를 인수분해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힘들었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이 수 거의 1초도 안 걸려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작은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300짜리 10진수로 300짜리 숫자 이상의 큰 수를 이용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1976년에 이제 디피엘만 키 익스체인지 앞서서 그렇다면 이제 대칭키 암호는 도대체 어떻게 키 공유를 하는가부터 이제 공개키 암호가 탄생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준 게 이제 디피엘만 키 익스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PL만 키 교환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공개키 암호가 시작이 되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개키 암호가 1977년에 RSA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를 기반으로 한 암호가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면서 이제 빠르기도 해서 얘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때 이제 타운 곡선 암호 Elliptical Cryptography라고 해서 약자로 이제 ECC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타운 곡선 암호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IoT 기기의 보안 때문에 타운 곡선 암호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키 암호가 사실 수학적인 난제에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것은 살짝 힘들고 DPL만 키 익스체인지부터만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몇 가지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공개키 암호는 수학적 난제를 기반을 둔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인수분해 문제 아니면 이산대수 문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살짝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키의 정보를 아는 사람만, 한마디로 트랩도어 원웨이 펑션이라는 것은 특정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복호화가 쉽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듯이 이제 개인 키의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복호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상대방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날아다니는 공개키를 주워다가 암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통신 전에 키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키를 가진 사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를 풀었다라는 것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키는 밥이라는 애가 이 키를 가졌대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 풀었으니까 넌 밥이야. 이런 식으로 인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단점은 대칭키 암호는 저희가 이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비트를 막 바꿔가면서 이제 연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공개키 암호는 수학적인 연산, 뭐의 몇 승, 아니면은 나머지, 곱셈 이런 연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보다 두세 배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키 사이즈가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 앞서서 AS 같은 경우는 128, 아니면은 커봤자 256 이렇게 이제 간단한 비트의 키 사이즈를 가진다면은 저희가 RSA 같은 경우는 1024비트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해야 안전성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키 사이즈가 크다. 이게 이제 단점은 저장 공간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난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인수분해에 어려움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인수분해를 효율적으로 푸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된다면 더 이상 그 암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는 단순히 전수호사 양으로만 안전성을 판단했으면 됐었는데 공개키 암호는 그 난제가 안전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개키가 더 좋냐, 대칭키가 더 좋냐 이렇게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고 공개키 암호는 대칭키 암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는 암호화는 빠른데 키 공유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키 공유는 공개키 암호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PL만 키 익스체인지로 공개키 암호가 탄생했기 때문에 DPL만 키 익스체인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수식이 매우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그래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자면은 단순히 저희가 지수 연산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생각하면 저희가 3의 5승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6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3의 30승이죠. 그런데 이것은 3의 6승을 먼저 하고 3의 5승을 한 거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곱은 서로 이제 바꿔지기 때문에 3의 5승을 하고 6승을 하는 거랑 3의 6승을 하고 5승을 하는 거랑 결과적으로는 3의 30승으로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한 암호가 DPL만 키 익스체인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애가 앨리스라는 애가 보통 암호할 때는 앨리스와 밥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앨리스라는 애가 A라는 애를 뽑아서 G의 A승
아까 전에 말한 3의 5승처럼 뭐에 지수승을 연산을 해줍니다. 그냥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모듈러 P라는 게 달렸는데 이 모듈러 P라는 것은 모듈러가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약간 나머지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수학적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G의 A승을 하고 P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만을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B를 뽑아서 G의 B승을 하고 P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서로 자신이 연산한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유된 결과는 누가 낚아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난제에 의해서 이 결과를 알아내도 다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낚아채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앨리스 이제 밥에게 받은 거에다가 자신의 개인 키로 다시 G의 A승을 실시를 하고 밥도 마찬가지로 앨리스에다가 받은 거에다가 다시 B승을 진행을 한다. 그럼 연산 결과는 결과적으로 G의 B에다가 A승을 하는 거랑 G의 A에다가 B승을 하는 거랑 이런 형태의 연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개인 키를 절대로 누출시키지 않으면서 공개돼도 되는 값을 전달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 같은 값을 이용을 해서 앞서서 배운 AS를 이용한 암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전송을 하느냐? 이런 수학적인 안전성에 기반을 둬서 키를 전송을 해서 누가 낚아채도 수학적인 안전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암호는 그럼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서 사용했던 이제 AES 아니면 DPL만 키 익스체인지는 오늘날 지금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 TLS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이제 조금 변경해야 될 점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럭 암호 대칭키 암호 쪽에서는 이제 IoT 기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또 뜨고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웬만한 기기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인터넷 되고 뭐 청소기도 인터넷 되고 세탁기도 돼가지고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집 밖에 있어도 안에 있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단점이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뭐 아파트에 이제 현관기에 내부를 이제 통솔할 수 있는 갑자기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홈패드 기기 그런 거가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아파트 내부에 있는 거실이 다 촬영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뜨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이제 암호를 뚫지 않고 보안의 취약점이기는 한데 1차적인 게 이제 암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기가 다 인터넷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해킹이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내부를 이제 암호화해 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기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컴퓨터랑 다르게 이 메모리라던가 정력량이라던가 이런 게 매우 작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빵빵해가지고 저희가 막 AES 돌려도 되고 막 아까 전에 봤던 뭐 DPL만 돌려도 되고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점점 초소형 디바이스로 넘어갈수록 이 AES가 생각보다 연산하기가 버거운 환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한 경량 라이트웨이트 블럭 사이퍼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량 블럭 암호라는 것은 이런 소형 디바이스에도 사용될 수 있으면서 적정한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암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보시는 이런 알고리즘 이름들 뭐 클리피아, 뭐 사이먼 앤 스펙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경량 블럭 암호가 되겠습니다.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하잇이라는 게 한국에서 개발한 블럭 암호고 이 하잇이라는 암호가 경량 블럭 암호의 시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한국인들이 암호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IoT 기기에도 저희가 보안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경량 블록 암호에 대한 연구가 블록 암호 쪽에서는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는 어떤 형세가 일어나고 있냐? 저희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개발돼? 그거 그냥 이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저희가 이제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큐비트라는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큐비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연산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IBM에서는 로드맵이라고 해서 2024년 뭐 이때 2026년 이후에는 정말 컴퓨터 만들겠다 이런 로드맵도 이제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시점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앞서서 공개키 암호는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면은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서 쇼어 알고리즘이 구현이 된다면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환경에 안전한 새로운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키 암호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퀀텀 양자 이후의 세계를 대비한 암호를 설계한다 해서 PQC 암호라고 해서 요즘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칭키 암호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그냥 키 사이즈만 늘리면 되지 전혀 문제가 없다면은 공개키 암호는 기반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에 다 깨집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RSA, ECC 뭐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없다. 지금 키 교환하고 있는 ECDH, 뭐 DPL만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컴퓨터에서 구현이 가능하지만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개키 암호 쪽에서는 보통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기존에 알려진 기반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로 암호가 지금 설계되고 있고 이게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서서 저희가 AS가 뭐 공모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PQC도 리스트에서 공모전을 열어서 암호학자들이 활발히 그걸 분석을 하는 중에 있고 현재 라운드 3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암호는 이제 보안의 핵심 요소여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시스템을 집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암호는 도어락에 해당이 돼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의 1차적인 보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암호는 보안의 가장 핵심 요소지 암호만으로는 이제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네트워크 해킹에 대해서도 이제 열심히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은 컴퓨터의 발달과 되게 밀접합니다. 과거에 안전했던 암호도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는 안전하지 않고 게다가 최근에는 또 새로운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도 또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이제 암호는 결과적으로 컴퓨터에 구현이 되고 그리고 공격자도 결과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암호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발달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암호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는가가 엄청나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번 강의를 이제 한번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좀 많은 내용을 빠르게 담느라 아마 제가 말이 좀 빠르기도 한데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추가적으로 질문하거나 아니요, 나중에 암호에도 관심이 있고 궁금하시면은 홈페이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이제 메일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그럼 멘토링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우선은 오늘 시간은 이번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행여 나중에 암호에도 관심이 있고 궁금하시면은 홈페이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이제 메일 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장시간 수고하셨고 그럼 멘토링 시간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